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숙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수와 여성보육과 아동복지과 평생학습센터, 배다리 도서관, 안중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장시간 힘드시죠, 국장님? 자, 본 의원이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복지환경위원회 이제 마무리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전반기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처음에 2022년도에는 서민지 예산, 그다음에 성과 목표 지수 이런 거에 의해서 전체를 한번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정이 되고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뀐 거에 대해서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행정은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거, 그다음에 관행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법에 근거한 어떤 타당한 게 집행을 했는지, 우선순위에 안배를 했는지, 내지는 최저의 그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번에는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스탁 협약서를 좀 많이 보게 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조금 방향성이 다르게 봤는데요. 위스탁 협약서의 앞에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여성 보육과 그다음에 아동 복지과 뭐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요. 지금 일예로 다 함께 돌본 위스탁 협약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수탁자는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화재 등으로 인한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센터 이용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보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간이 언제인지를 안 나와 있어요. 그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위스탁 협약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을 하면서 동시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기가 좀 안 나와 있고요. 나머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계약서나 아니면은 보훈회관 관리, 이제 보훈회관은 지나긴 했지만 여기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보험가입권이 아예 명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줄여서 육종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뭐죠? 위스탁 사무 내용에 보시면은 그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리고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장애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그밖에 평택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 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누가 여기 사용을 하죠?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놀이 체험이나 네. 그 놀이 공간 이용은 저희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가정에서 그 보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놀이 문화를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 보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약해요. 그냥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라고 되어 있어서 화재보험이나 안전 배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는 아예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수영장에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도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죠, 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법적 다툼으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는 법인데 시에 이런 부분이 없어서 패소할 가능성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부서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바로나 당시 당일 이런 게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몇몇 그 협약서를 보면 아예 빠져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그게 다중시설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끝내시면서 오늘 이후로 전체 한번 내일 회의를 하셔서 전체 살펴보시고요. 전면적으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네. 예산액 대비 용역 비율을 봤는데요. 2022년, 2023년 우리 복지국을 보면 아동복지과가 미완료 건이 2022년에 한 건이 있었고요. 안중도서관이 미완료 건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가 미완료 22건, 2023년도입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가 3건, 아동복지과가 6건, 평생학센터가 3건, 배달리 도서관이 5건, 안중도서관이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과 지표, 성과 목표,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 본 의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업을 워낙 다양성 있게 하다 보면 또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사업이 위축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는 이렇게 완료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미완료 건이 조금 더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잘 좀 하겠습니다. 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작년에 제가 이제 그 발주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인천에 발주를 주고 소독이나 이런 거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잘 좋아졌죠? 네,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좋아진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쭉 이제 했는데 제가 조금 살펴본 바에 의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잡혀 있는 게 있는데요. 그 홍보비가 조금 같이 해도 되는데 나눠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에다 해놨는데. 지금 보면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288만 원 1년에 있고요. 소식지가 73만 5천 원씩 해서 이외에 147만 원이 있습니다. 놀이 자료집 제작으로 300만 원 1회가 잡혀 있고요. 600부. 뉴스레터 제작 해가지고 20만 원씩 12개월 240만 원이 있습니다. 홍보 물품은 리플릿 제작으로 300만 원씩 1년에 4회 75만 원씩 4회로 잡혀 있는데요. 예산의 효율성을 놓고 보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놀이자료집을 제작해서 같이 올려도 될 것 같고요. 그쵸? 이거 놀이자료집 제작 600부면은 어린이집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오는 학부모들 아니면 4군데 그 시설로 나가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놀이집을 유지관리 그 홈페이지에다가 실어 놓으면 연속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이자료 집은 한번 쳐다보지 않으면 그 놀이에 대해서 그냥 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통합으로 그렇게 쓰면 훨씬 관리도 좋고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횟수도 늘어날 것 같고 한데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뉴스레터 제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양하게 이거 보육 교직원에 대한 부분입니까? 부모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뉴스레터 제작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의 그 접근성이나 방문 횟수나 아니면 홈페이지의 다양성을 위하면 이건 이쪽으로 올라가줘야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의 효율성, 예산의 효율성, 예산의 우선순위성 이런 거를 다 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일예로 한 가지만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잘 돼 있어서 지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지적을 하다 보면 너무 시간도 많고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예로 하나만 지적을 하는 건데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에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젊은 분들이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아니고. 그러면 지류나 이런 거보다는 홈페이지 활성화하는 돈에 조금 더 예산을 플러스해서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 요즘은 다 인터넷도 다 쇼츠로 보잖아요. 근데 지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고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물품 리플렛 제작 같은 경우에도 하나를 하더라도 좀 좋은 거 제대로 된 거를 해서 홍보 효과가 있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홍보 물품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호감 가는 거 하나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홍보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29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각종 감사 지적사항이나 자체 감사 지적사항은 보통 지적되는 항목들이 거의 지적이 돼요. 그쵸? 하다 보니까, 익숙해서 놓치고 가는 게 있고, 몰라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알면서도 그 예산을 쓸 수밖에 없어서 또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고요. 마지막 여성보육과 보조사업 추진 절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선정을 할 때 내지는 보조사업을 신청을 할 때 신청자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 보조사업을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런데 추진 절차 부적정 및 정상검사 소홀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교부 결정 전 선 집행이에요. 이거는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선 집행을 했다는 거는 보조금이 제 날짜에 나가지 않아서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했던 대로 진행을 해서 그렇게 된 사례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일정이 앞당겨져서 보조금 신청자가 알면서도 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례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죄송한데 그거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나갔다는 거는 선정이 돼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됐다는 통지를 받고 알면서도 쓰든지 시에서 보조금이 늦게 나가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어나면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뒤에 3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는 아까 제가 하나 강사건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례인데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강의 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데 강사료를 지급을 했어요. 강사 기준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강사료 지급 시 실제 강의를 진행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까? 강사를 하지 않은 강사한테 강사료가 지급이 됐고요.
지급 기준 적정 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한 겁니까? 이거는 맘먹고 강사 기준이 되는지, 강사 기준표에 있어서 몇 급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관행적으로 뭐 12만 원이면 12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원고료 한 장당 10,000원씩 해가지고 얼마를 지급을 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 강사료가 지급이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제 위원님, 이 건은 이제 저희가 돈을 준 게 아니라 보조금을 줘서 그 그러니까요. 보조 사업자가 했는데, 아마도 강사가 그 은행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분 통장으로 돈을 넣어달라고 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강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 애로사항은 충분히 지금 이제 무슨 의도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회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강사를 다시 선정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보조사업자 결정해서 보조금 나갈 때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지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지도하겠다라고 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은요, 앞서 다른 부서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산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거예요. 국비나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한다는 거는 그만큼 관리 감독에 충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사업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사업자가 하다 보면 다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사업 설명을 해주시고 애로사항에 청취를 하시고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체육회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주셔라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31페이지 보면 이거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민가정 어린이집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 근속 수당이나 뭐 공제 올해 이제 지원을 해줬고,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아동복지과 과장님하고 같이 겨울에는 급식 지원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하더라도 여름에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던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국공립과 민가정에 차별 없이 해주세요. 차별 없이 누구든지 뭐 원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행 법상 아니면 국고 내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행정적으로 다 못 해주는 거는 현실이긴 한데, 그러면 시 행정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시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단기는 어떻게 하고 장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런 민원들은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는 거는 항상 뭐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앞으로 40년 이후에도 똑같을 거예요. 예산이 넘쳐날 때는 없습니다. 예산이 늘면 느는 대로 또 시행정을 또 더 펼쳐나가고 사업을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공적인 업무를 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시간적인 순위를 분명히 두시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61페이지 어린이집에서 재무회계 관리 부적정이 지금 몇 건이 있어요. 재무회계 부적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사안입니다. 어린이집 현안에서. 그런데 회계에 대해서
숙지를 못해서 이거를 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에 대한 부분은 강조를 해도 넘치지 않을 거예요.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 그 원장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전문가적이지만 세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세무를 외기부에다 맡기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는 그렇다 치는데 운영기준 위반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런 조치를 내려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선순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우선순위 지침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살피다 보면 네. 이제 교사 기준이라든가 뭐 이제 다른 게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아동 비율의 교사 에, 수 에, 에.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시정하도록 이렇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끝났는데도 벌써 2건이나 있어요. 이 경우도 이제 그 3월달에 입소 이제 어린이집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그 입소 관련해서는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소의 가장 큰 민원은 뭐예요? 이제 그 우리 그러니까 최근 예로는 이제 순서를 정해서 신청을 했는데 바뀌었다. 원장님께서 바뀌었다. 아니요 이제 그만 지금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뭐 취소를 하시든지 우리 상황이 어렵습니다. 입소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취소를 했더니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있는 걸로 확인이 됐다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민원들이 간간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하다 보니까 또 운영 기준 위반이 나타나고 해서 시정 명령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저희가 뭐 지도 점검 나가서 이렇게 명령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거의 민원이 이제 발생하다 그렇죠. 보면은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업무 지침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반이 되면 또 띄우실 거 아니에요? 아, 네.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안내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공문은 발송합니다. 자, 평택시 어린이집 연합회 차원으로 보육 교직원하고 원장님들 연수건으로 한동안 시끄러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 어린이집 원장님의 이제 저희들이 자질을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 다 훌륭하세요. 개인적으로 다 훌륭하시고 아이들을 가리킨다는 거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100%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이 지금 이제 저희가 위탁을 주죠. 그리고 대표가 시장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저희 평택시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계획이고 맨 처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발단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시죠, 국장님? 네, 어떻게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역적으로 아이들이 입소하기가 힘든 농촌 지역이나 아니면은 외곽 지역에 어린이집이 많지 않은 곳에 국공립이 우선 들어가서 아이들 보육에 형평성에 맞춰라라고 해서 생겨난 게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현안으로 삼아야 되는 것들은 민가정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민가정에서 교육을 하기에 조금 더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현재는 하기 어려운
다문화라든지 장애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장서서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해줘야 되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장애 통합 시스템을 국공립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더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18개소가 장애통합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개소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장애통합 어린이집으로 이제 그 반을 운영하게끔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민가정에서 다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을 공공에서 하겠다고 해서 생긴 게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평택시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법이 바뀌면서 전에는 상간지역이나 아니면은 오지 시설이 열악한 부분에 국공립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가정은 거기에 또 한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민가정이나 국공립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법이 바뀌면서 민가정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형이 생겼고 공공형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공공형을 받은 원장님들은 자부심이 있는 거고 그 자부심에 맞춰서 보조 사업을 받고 싶은 거고 이게 지금 평택시의 공공형 어린이집, 민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역할은 법을 제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를 관리 감독하는 게 시의원의 역할이고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일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다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 거 아시죠? 제가 이게 방송이라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마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아실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쵸? 어떻게 그런 일이 평택시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비전일동 동삭동에서 주민들이 선출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궁금하거나 시민들이 궁금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리 감독을 하고 이의 제기를 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 역할에 이의 제기를 하고 힘의 논리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거는 평택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정말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우리 원장님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체의 심사 기준표를 보면은요. 정량평가에서 운영체의 공신력이 10점입니다. 공신력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공신력이? 쪽으로 이제 믿음을 주는 그런 네. 그런 것입니다. 예. 공적인 거,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으로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평가서입니다. 이 기준서를 받고 기준서에 통과가 돼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이 되신 거예요. 지금 몇 대 몇입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그 지원 비율이 한 8대1 되지 않습니까? 더 됩니까? 최근에는 좀 줄었습니까? 한 3대1 정도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3대1이면 꽤 높은 비율인데 그렇게 되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의원의 어떤 고유의 업무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사후에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한번 방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안을 찾으시는 거에는 정말 진심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민가정처럼 내가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에 헌신을 하고 싶어서 내가 한 것도 있지만, 국공립은 공적인 업무, 공신력, 정량평가를 받고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국공립에서 그런 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심사기준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심사기준표는 평택시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하신 거잖아요. 똑같이. 네, 표준안에 네. 의거해가지고 작성. 네,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단서 조항을 붙이시든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애쓰시고 확실히 자질을 갖추고 하시는 거는 저도 100%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방법론적인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의원의 건의나 의원의 권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자, 우선 1차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다른 의원님 질의 다음에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현입니다. 장시간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김명숙 의원님께서 공공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좀 몇 군데 줄었죠? 그러면 국공립은 요거 추진 계획에 있는 시립 늘찬, 시립 평택, 고덕, 희망 이런 데 다 개원했나요? 네, 교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래도 제가 여기서 어린이집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이 2023년에 새로 시작했나 봐. 외국인 자녀는 보육을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셨나요? 여태까지?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가면 30% 정도의 보육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지정되었다가 이제는 도비 사업으로 해서 외국인 아동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 외국인 지원 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이 1인당 1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다문화 가족 외국인 아이들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조건은 없이 등록이 돼 등록이 있어야지. 돼 있는 네. 외국인한테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보고서 27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 국비로 지원했는데 여기 보면은 23년도에 2,400만 원이 됐는데 1,27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가 이제는 이게 반납이 됐는데, 이 보수 교육은 인원이 딱 정해져서 나오는 게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신청한 교사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위원님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하신 분만 이게 그 해 당해년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신청하시는 분만 하는 건가요? 이건 그러니까 정해져는 있는데 그분이 교육을 받은 후에 이제 그때 어린이집이 감소하면서 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그럼 해줍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소가 됐네요. 그럼 거의 한 50% 정도. 그런데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은 감소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인원이 많이 감축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축제 및 행사를 제가 한번 봐볼게요.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가 있고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가 있어요. 저는 세계인의 날 이번 2024년도에서 행사를 시청 광장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 세계 여성의 날 총 사업비가 5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위원님 그 평택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고요. 저희가 운영비 드린 부분에서 50만 원을 이제 정해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2023년도에는 5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10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운영비 가지고 세계 여성의 날 행사 기념을 세계인의 날하고 같이 해갖고 한 군데서 더 좀 멋있게 할 수는 없는 건지 한번 여쭤봤어요. 네, 저기 세계 여성의 날이 3월 그렇게 네, 3월 21일이고, 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계인의 날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평택시 자체적으로 이제 이게 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의원님,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 행사에 가봤는데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제 그 행사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한 100여 분 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어서 좀 초라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과장님한테 이제 내년에는 좀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기념식도 하고 축하 공연도 하고 부스 운영도 하는데 과연 50만 원 가지고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렇게 하고 보면은 뒤에 보면은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있어요. 국비로 지원한 건데 이게 22억 2,100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건 사업 계획이 2024년 12월까지라 아직 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계속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4년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뭐 이번에는 5개인데 뭐 이거 끝나면 또 이어서 계속 또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계속 이어서 들어가는 건가요? 이 그린 리모델링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요. 저희 시 어린이집이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올해 끝나는 사업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에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이 돌보미 본인 부담금 지원하고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이 있어요. 아이 돌보미는 첫째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째 아이 지원에 대해서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유가 뭐죠? 이 사업들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아이돌봄이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전체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네. 이제 대신에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등이 있는데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은 이제 올해 새로 생겼는데 둘째 아이 이상 그러니까 이게 출산 장려 정책 차원에서 도비 사업으로 하는 그러니까 도비의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1년에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30만 원 한도 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1년에 30만 원 출산 한도 장려금과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 한번 일회성이라고 봐야 되는 계속성이 아니니까. 네, 이런 것도 아이 돌보미도 근데 아이 돌보미 본인 부담 지원에 둘째 아이도 들어가고 셋째 아이도 들어가는 게 있죠? 네, 둘째 아이 이상부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과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도 자꾸만 이런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공동 동행 출동이 자꾸 늘어나나요? 이거는 이제 129건은 4월 현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129건이 23년대 보면 246건인데 그럼 거의 한 뭐 3분의 1 정도는 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제가 작년 한 해가 550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총 예, 작년 한 해만인데 올해 120몇 개 갖고 550건 합하고 640몇 건 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한 개념이 이제 전에는 이제 정신적 학대를 좀 취급을 안 했는데 이제 정서적 학대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서. 주로 신고하는 거는 주의 신고가 많은가요? 아니면 사실 주의 신고도 많고 또 부모가 이제 아까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학교에서 학대를 그런 받고. 것 때문에 부모 신고가 제일 많습니다. 학대도 부모 신고가 한 80%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이나 이런 아이들이 거기서 학대당하는 것도 이제 만만치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출동을 해서 나갑니다.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사례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할 때는 네. 주로 어떤 사례가 제일 많아요? 가정보다도 그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많을 때 가정이 제일 많습니다. 많고요? 그래서 올해 통계도 지금 해서 자료를 만들었고 그게 2022년도 이제 아동학대가 생겼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줘서 그 사례 관리를 책으로 낼 예정입니다. 책으로. 네. 그러면 여기서 아동학대 뭐 신속 대응에서 아동을 위한 건강검진 뭐 활동 조사 이렇게인데 아동이 학대를 받으면 무조건 다 건강검진을 의사로부터 받나요? 아니 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직원이 24시간 대기를 합니다. 숙직을 쓰면서 그래서 A표랑 같이 나가서 그 주변 여건을 보고 이제 그런 정황이 된다면 일단 건강 진단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아동 학대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렇게 예, 예. 정신적인 폭력도 거기에 들어가면 그런 예, 것도 다 예, 다 전례상에 합니다.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24시간 상담 지정 근무하는 분들이 24시간 저희가 이제 직원이 그 9시까지 쓰고 네네. 퇴근해서 집에서 2명이 이제 대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전화를. APO 경찰이라고 만약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같이 대동해서 같이 나갑니다. 저희 미출생 신고 출생 미신고 아동들이 저희 평택에는 얼마나 되죠? 조사는 어떻게 해보셨는지? 그거는 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한번 나온 거 있고 저희는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따로. 왜냐하면 미신고 된 거를 저희는 자료 알 갖고 있지 수가 않고 없죠. 예, 보건복지부. 전에 그래서 지금 이 자료상에 153명 전수조사를 실시한 네.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53명 전수조사가 그 153명이 그러면 상대 가망이 있는 분들이 153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출생했는데 출생 신고를 안 신고를 하거나? 안 안 한 한. 이제 그런 이제 리스트가 와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예, 덧붙여서 이제 조사가 읍면동으로 지었고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사항으로다가 사항으로 받아서 조사를 하신 거죠? 조사했습니다. 네. 병원하고 이렇게 출생을 따져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예, 예. 그리고 그 각종 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를 뭐 추가로 저희가 평택에서 어린이날 행사로 해서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하는 행사 말고 다른 행사들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주로 어떤 행사를 이제 어린이날 행사뿐 아니라 이제 저 여성보육과에서 또 시립어린이집에서 단체 행사했고 또 지역아동센터 행사했고 다함께돌봄센터 체육 행사 등 그런 행사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 예. 저희 그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저희가 몇 호점까지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몇 호점까지 있죠? 9호점까지 있습니다. 9호점까지 있는데 예. 그 호점마다 보니까 그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 뭐 2023년에도 뭐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자체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예, 예. 아이들한테 유익한 행사를 하는데 그런 행사는 혹시 호점에 그 1호점, 2호점, 3호점 그의 시설장님과 같이 공유를 하셔갖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나요? 저희가 행사 운영비를
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인 행사는 저희가 이제 9월, 10월 달쯤에 다 함께 하고 있고 작년에도 이렇게 또 지역은 그 따로 하는 거는 별도로 이제 별도로 저희 지금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여러 가지 많이 과하게 좀 많이 해갖고 힘드실 것 같은 데도 있고 좀 적게 하시는 데 있긴 한데 이게 같이 겹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이게 좋을 것 같아 올해는 이거라 이제 이렇게 혹시 의논하면서 하시나 궁금을 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월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행사에 대한 그 일정을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도서관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서관에 그 올해 신규 사업이 몇 개나 되죠? 신규 사업 예산 반영 신규 사업은 한 건입니다. 아, 이거 동아리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동아리 독서 동아리 육성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현재? 그게 이제 주민 공모 예산이 저희 부서에 반영이 돼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그 30개 독서 동아리를 선정을 해서 독서 코칭이라든가 뭐 작가 지원, 강연 그리고 문집 등의 1년의 과정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고 지금 30개 동아리 접수가 마감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30개 동아리를 이제는 후반기부터 운영이 되겠네요. 네, 이제 동아리가 모집되면 그 동아리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실 분들을 도서관에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토론 도서들을 지원을 하고 1년의 토론 과정을 거치면 뭐 문집이라든가 작가 강연 등이 있어서 그 올해 모집된 동아리들이 올해가 끝나고 예산 지원이 종료돼도 지속적으로 독서 동아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동아리에 인원이 몇 명 정도로? 이제 5인 이상이면 5인 접수가 이상 가능하고요. 접수 예, 보통 이제 5인에서 10인 사이의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서는 뭐 점점 독서하고 멀어지는 세상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서관에서 제가 또 물품 구입비를 한번 보니까 2023년도에는 뭐 보통 뭐 지역사회 활성화 도서 구입 뭐 무슨 희망 도서 구입 도서 구입비가 5억 6,9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올해도 보니까 도서 구입비로 좀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이제 책정이 될 것 같더라고요. 4개월 현재 4월 30일까지잖아요. 2억 3천 올해는 도서 구입비가 조금 더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네. 근데 이 4월 30일까지에 예. 보니까 2억 3천이란 이제 분기별로 곱하기 3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았는데 네, 조기에 집행을 좀 더 한 건. 그럼 도서 구입은 해마다 한 거의 5, 6억씩 이렇게 하시나요? 예, 이제 저희 두 개 부서가 같이? 10억에서 막 8억 정도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책을 읽는 습관을 도서관에서 많이 기를 수 있는 네. 계기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자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실까요? 바로 그냥 하실까요? 네, 그냥 하시자는 의견이 많으니까요. 쉬었다 하시. 네. 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